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범죄 빅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명목 척도하고 서열 척도 부분 그리고 등간 척도, 비율 척도 부분을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측정 척도에 대한 이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조금 리뷰 차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이제 명목 척도하고 서열 척도. 근데 그 중에서 명목 척도는 뭐냐면 특정 대상의 이름을 부여하고 서로 다른 범주로 구분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척도라고 하는데, 이게 정보량이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의 척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명목 척도라는 거는 지금 보면 남성에는 0, 여성에는 1 이렇게 단순히 이름만 붙이는 형태로 또 명목 척도를 개념할 수 있고, 또 사무실 번호 같이 109호, 100호, 몇 동 몇 호 뭐 이런 형태, 우리 집 같은 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동, 2동, 뭐 101동, 102동 요 이렇게 동수로 이제 명명을 하기도 하죠. 뭐 그런 경우에 명목 척도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름을 부여하는 형태, 단순히 숫자로 된 이름을 부여하는 형태를 명목 척도라고 하고요. 이게 가장 낮은 수준의 척도라고 합니다. 정보량이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척도가 이제 서열 척도입니다. 이거는 명목 척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명목 척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다음에 서열 척도에 해당이 되는 건데, 대상을 구분한다는 거는 아까 명목 척도처럼 특정 대상에 숫자로서 번호를 부여하는 그런 성격을 같이 있고, 거기에 어떤 대소 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거죠. 달리기 시합을 했을 때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3등이 있을 건데요. 자, 대소 관계를 비교할 수 있죠. 1등이 2등에 비해서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2등에 비해서 3등이 이제 먼저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대소 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데, 이 간격이 동일하지 않죠. 1등의 간격과 1등과 2등 사이의 간격과 이 간격은 예를 들어서 뭐 5초가 차이가 난다라 하면 2등과 3등의 차이는 7초가 날 수도 있죠. 그다음에 4등일 경우에도 3등과 4등의 차이는 뭐 3초가 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대소 관계는 비교할 수 있지만 이 간격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척도를 바로 서열 척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범죄 유형 심각도 같이 이런 것도 이제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열 척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재범 위험 등급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 뭐 중위험군, 저위험군 등급화를 시킬 수 있지만,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의 사이의 간격 점수, 뭐 예를 들어 점수 차이, 여기는 뭐 20점 차이고, 중위험군과 저위험의 이 간격은 50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서열 척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해할 부분이 이제 등간 척도하고 비율 척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등간 척도는 아까 이야기한 두 가지 척도의 성격을 또 동시에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명목 척도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열 척도의 성격도 같이 갖고 있는 척도입니다. 아까 얘기한 서열 척도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서열 척도 같은 경우는 대소 관계를 비교할 수 있지만 간격이 동일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등간 척도 같은 경우에는 대소 관계도 비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간격 역시 동일한 간격입니다.
대표적으로 온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10도씨하고 20도씨, 그다음에 30도씨. 온도가 10도라는 것 자체가 명목 척도의 성격을 갖고 있죠. 숫자로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서열 척도의 성격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간격이 일정합니다. 10도에서 20도 사이의 간격은 약 10도 정도 차이가 나고 20도에서 30도 사이는 또 여기도 10도 차이가 나고 40도를 예를 들어도 여기서도 10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든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온도와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같은 측정 척도에 같은 경우에는 등간 척도로 저희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온도에서 0도라는 거는 임의의 0점이죠. 절대점 0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무게 같은 경우는 0인가 무게가 존재하지 않는 0kg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점 0점이 존재하는 반면에 이 온도 같은 경우에는 임의의 0.2 영하 0도가 온도가 없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0점이고 절대점 0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등간 온도 같은 경우는 등간 척도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등간 척도의 대표적인 예제로는 IQ,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온도, 섭씨하고 화씨도 모두 동일하게 되고요. 연도 같은 경우에도 등간 척도로 측정된 대표적인 척도라고 우리가 개념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율 척도인데요. 아까 여기 비율 척도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명목 척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간 척도가 아니죠. 서열 척도의 성격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간 척도의 성격도 갖고 있는 척도의 내용입니다. 비율 척도는 그에 반해서 등간 척도하고 차이점이 거의 비슷하지만 이 비율 척도 같은 경우에는 절대점 0점이 있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점 0점이라는 건 0은 완전한 부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절대점 0점이 존재하고 있는 비율 척도의 예제로는 나이, 소득, 거리, 무게, 시간 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 척도는 이제 사칙연산이 가능합니다. 덧셈, 뺄셈 뿐만 아니라 곱셈, 나눗셈도 모두 다 성립하기 때문에 사칙연산이 모두 이제 적용이 가능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산을 하고 또 많은 어떤 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비율 척도로 뭔가를 측정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절도 0건은 발생이 없고 10건은 5건에 2배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는 범죄 발생 건수라는 거는 비율 척도로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출동 시간 역시 우리가 비율 척도로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치 연산 가능하고 뭐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적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범 기간 같은 경우에도 출소 후 재범까지 걸린 일수 역시 우리가 비율 척도로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분석을 다양한 분석, 빅데이터 분석 적용 방법론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는 척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계 표기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변수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독립 변수, 그 다음에 종속 변수와 같은 변인들을 표기를 할 때 x 또는 y, 특히 독립 변수는 x라고 저희가 표기를 많이 하고요. 종속 변수는 y라고 표기하는 형태로 많이 그 표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집단의 크기를 표기할 때는 n, 대문자 n이나 소문자 n을 표기를 하는데요. 모집단일 경우에는 대문자 n으로 표기를 하고 표본 집단일 경우에는 소문자 n으로도 이렇게 같은 표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시그마라고 하는 표기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이 통계적 기본 표기법들은 진짜 정말 이제 그 통계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부분이고, 이후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어떤 표기법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눈으로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합산을 하는 건데요. 합산을 하기 위한 표기 방법인데요. 만약에 시그마 x라고 했을 경우, x가 여기서는 x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3, 1, 7, 4 이렇게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y라고 하는 이 집합은 5, 3, 4, 2 이렇게 숫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만약에 시그마 x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단순히 이 숫자들을 다 더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x는 우리가 주어진 x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하는 형태로 구하게 되고요. 그냥 단순히 더하게 되면 15가 되는 것처럼 이 시그마 x를 표기할 때는 15 이렇게 표기하게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표기법은 시그마 x 제곱이 되겠죠. 제곱. 그러니까 여기서 표기한 대로 먼저 x 값들을 전부 다 제곱을 한 다음에 그 값들을 더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x 값은 여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시그마 x라는 거는 이 각각의 x 값들을 전부 다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 그래서 3을 제곱을 하게 되면 9가 되고요. 1을 제곱하게 되면 1이 되고요. 7을 제곱하게 되면 49가 되고, 4를 제곱하게 되면 16이 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다 제곱을 한 다음에 시그마, 그러니까 각 더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 시그마 x 제곱은 75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75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이 계산 수식은 뭐냐면 이 시그마 x 제곱이 아니고 이 합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먼저 x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제곱을 해라 라고 하는 형태의 수학적 표기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x를 먼저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형태가 아니고 x 값을 먼저 다 더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3, 1, 7, 4를 먼저 다 더하게 되면 15가 됩니다. 15. 그 다음에 25를 제곱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합의 제곱 시그마 x 제곱, 합의 제곱은 225가 되는데 이 값은 아까 제곱의 합 시그마 x 제곱을 했던 이 값과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둘의 표기법에 따라서 계산식이 달라지는 형태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곱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하는 형태인지, 다 더한 값을 다 나중에 이제 제곱하는 형태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를. 자, 다음에 이제 x 빼기 1을 한 다음에 x 값에다 전부 다 1을 뺀 다음에 시그마 하는 값이 나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각각의 x 값, 여기 나오는 x 값에 대해서 전부 다 1을 뺍니다. 그러면 3 빼기 1은 2, 그 다음에 1 빼기 1은 0, 7 빼기 1은 6, 4 빼기 1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부 다 더하는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그마 x 마이너스 1은 11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뺀 다음에 합산을 하는 형태에 대해서 각각의 표기법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여기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x 값 여기 안에 들어가는 x 값에 대한 각각에 대한 개별 값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므로 이 값들을 각각 표기할 때 이런 시그마 x라든지 시그마 x 제곱, 그 다음에 합의 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1을 한 다음에 시그마 하는 형태로 기호를 표기를 하게 되면 아무리 큰 빅데이터라고 해도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표기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의 전체적인 패턴과 구성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빈도 분포 혹은 빈도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빈도 분석이라고 하고요. frequency distribution 또는 frequency analysis라고도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빈도 분포를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표에 보시면은 치안 데이터를 예시를 보여준 건데요. 이 신고 건수 예를 들어서 1일부터 7일까지 우리가 신고 건수를 보는 거죠. 신고 건수. 그래서 신고 건수가 10건이었던 날은 이틀 있었기 때문에 2라고 표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 신고 건수가 9건이었던 날은 5일 정도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신고 건수가 8건이었던 거는 7일 전체 7일. 이거는 이제 뭔가 이제 그 20일을 관측했을 때 나타난 결과를 이렇게 빈도표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20일. 그 다음에 신고 건수가 7건이었던 날은 3일 있었고 6건이었던 날은 2일, 그 다음에 5건이었던 날은 1일,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은 n 표본수가 20개였고요. 이 20개라는 거는 일수 20일을 관측했다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도분표에서 우리가 찾아내기 위한 거는 어떤 신고 건수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고 건수가 8건이었던 날은 이 7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신고 건수가 8건이었던 게 가장 흔한 빈도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빈도를 더하면 전체 데이터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이제 각 행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신고 건수가 이틀 10번이었던 게 이틀이었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한 신고 건수와 그 빈도를 곱하게 되면은 전체 신고 건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다음에 각각 45건, 56건.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은 20일 동안 발생한 총 신고 건수에 대한 총합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일 동안은 158건에 대한 신고 건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빈도분포표에서는 주로 이제 총 신고 건수 외에도 우리가 신고 건수가 제일 많은 날 혹은 가장 흔한 빈도를 구하기 위해서 빈도분포표 혹은 빈도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빈도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래프를 잘못 오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y축이 이제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y축이 0이 아닌 210부터 시작해요. 변화폭을 과장되게 이렇게 시각화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차이가 이제 되게 커 보이죠. 예. 근데 그래프 축을 x축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이렇게 잘 그려보면은 되게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용자 목적에 의해서 이제 오용하거나 이제 왜곡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과장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표로 보면은 굉장히 잘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잘 확인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매스컴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볼 때 이제 굉장히 그 표 형태보다는 그래프 형태로 이제 제공해 줄 때가 많은데 어떤 때는 그 그래프가 이제 왜곡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의 상황을. 그래서 이런 어떤 그래프보다는 이제 표 형태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정직한 형태의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모집단 분포 그래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통계학, 특히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이제 뭔가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분포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유명한 정상 분포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 분포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또 동일한 의미로서 정규 분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의미예요. 정규 분포, 정상 분포. 그래서 모집단이 크고 연속적인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그 등간 척도이거나 비율 척도로 뭔가 측정된 척도일 때 빈도 분포표는 거친 막대 그래프 대신 완만한 곡선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 가장 높은 이 중심 부위가 뭐냐면 평균 값이 될 수가 있고,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형태의 분포 그래프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성인 남성들의 키, 성인 남성들의 키를 예를 들면 보통 평균 성인 남성 키가 172라고 해볼까요? 172, 그죠? 그래서 172인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키가 이제 우리 성인 남성들을 한 줄로 쭉 세워서 전체를 모집단을 전체를 다 세워서 이 한번 키를 다 한 번씩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172일 경우에는 한 사람당 172일 경우에 이렇게 블럭을 하나씩 다 쌓아보는 겁니다. 이 블럭 하나가 개인 한 명이에요. 개인 한 명.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블럭을 계속 쌓다 보면 172가 평균이기 때문에 이 블럭이 172인 데서 제일 많이 쌓이겠죠. 이렇게 제일 많이 쌓일 거예요. 이렇게 쭉 쌓습니다. 이 블럭 하나가 성인 한 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171cm 171cm인 사람들 마찬가지로 블럭을 쭉 쌓아볼게요. 그러면 평균 값에 비해서 171인 사람은 조금 적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블럭이 이쪽에 이렇게 쌓일 거고요. 그 다음에 173, 얘는 173도 마찬가지 블럭을 막 쌓게 되면은 마찬가지 평균 값보다는 좀 적을 테니까 이쯤에 쌓일 거고요. 그 다음에 키가 굉장히 큰 사람, 예를 들어서 2m 3cm인 사람은 굉장히 소수일 거니까 이쪽 끝에 적은 인원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 140 몇인 사람도 굉장히 적을 거니까 이쪽에 분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키를 가지고 이렇게 분포를 그려보는 게 바로 정규 분포 형태입니다. 많은 사회과학 현상이라든지 생물학적 현상 역시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성인 남성 키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회과학 현상들이 정규 분포를 따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IQ 또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요. 뭐 IQ의 평균 IQ가 이제 여기에는 IQ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게 바로 100이 돼요. 100.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이제
IQ 100이 될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IQ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 분포를 한 형태로 되겠죠. 이쪽 끝에는 뭐 IQ가 160인 소수의 사람들, 뭐 멘사 회원들 같은 사람들이 소수의 인원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고요. 이쪽은 굉장히 그 IQ가 굉장히 낮은 80, 뭐 70도 될 수 있겠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낮게 분포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분포라는 거는 이제 대칭성,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가 데칼코마니처럼 동일한 형태를 띠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중앙 집중형, 가장 많은 빈도수가 평균에 집중되어 있고 양 끝으로 갈수록 빈도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정상 분포, normal distribution 혹은 가우시안 분포라고도 합니다. 모두 다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분포입니다.